동기 전수미의 금요 미스테리. 우!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누구 모셨죠?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승찬입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들고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제가 조금 더 맞서서 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부러 밝게 장난을 쳐봤어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고난의 행군을 하고 계셔가지고서요. 네. 자, 아시다시피 국방부 대변인 전에 군인을 하셨거든요. 대한민국 군인. 굉장히 육해공 중에 뭘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래 군인이시기도 했고 또 제주도에 출마를 네. 하시기도 했죠. 근데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또 국방부 정책보좌관 대변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부승찬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궁금하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15년을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5년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뜻이 있어서, 이제 안보정책 전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안보정책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일념 하에, 바로 연세대학교에서 6년간 정치학 박사, 안보전략 파트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외통위하고 국방위 정책보좌관을 한 4년 가까이 그렇게 했고요. 운이 좋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이제 픽업이 돼서 국방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장관 보좌관 할 때, 좀 요청 아닌 요청이 있어서 제주도에 출마해서 뼈아픈 패배를 맛봤습니다. 딱 4개월 정치를 했었는데, 그리고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학생들과 안보와 관련된 지적 토론, 그리고 이런 학문적 탐구, 이런 거를 하다가 또 운이 좋아서 국방부 대변인의 뭐랄까 다시 명을 받고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지원하게 돼서 운 좋게 뽑혀서 국방부 대변인 생활을 한 뭐랄까 500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일 정도 하고 매일매일 기록을 했는데, 물론 군사비밀은 한 개도 없습니다. 1도 없는데, 그러면서 일기를 기록한 거를, 책으로, 이번에 출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 정치에도 이렇게 참여해가지고서 활동을 하신 것 같고, 제주도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출마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김한규 의원의 지역구죠. 지역구인 제주시 을 지역에 출마를 했고요. 그때 지난 총선에서요? 예, 지난 총선에 3년 전 총선에 예, 그냥 헛꿈을 좀 꿨었습니다. 헛꿈을 좀 꿨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치인 하는데, 저는 정치보다는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걸 좀 더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좀 써서 어디다 내는 걸 좋아했고, 이런 쪽에 가까웠죠. 그거는 우리 같이 동문수학한 전 변호사가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학자에 훨씬 더 가까운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강의도 한 5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도 좀 냈고, 그 다음에 책도 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인 타이틀은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투사가 돼서 뭘 하거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하거나 이런 게 좀 없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정치의 역할이 좀 더 나은 세상,
세상을 바꾸는 역할이 아닐까. 거기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 요런 거에 좀 자부심을 가졌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제가 정치인 수준에 올라왔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한 게 예.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어떤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장관보좌관 할 때 아마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장관보좌관 할 때 어떤 이로부터 제주도에 한번 출마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싫다. 네, 그래서 싫다 했는데 그래도 제주도를 너 같은 좀 존재면 제주도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깔때기가 갑자기 지금. 아니. 그래서 진짜인 거죠, 이거? 진짜입니다. 이기선 오셨어요, 이거? 아니 그래서 이제 진짜 무모했죠. 무모하게 그때 아마 그 경선 4개월 전에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추석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5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꼴등을 한 거죠. 경선에 여론조사. 앞두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1.9%. 내가 아직도 왜 1.9%라는 게 기억이 나냐면 제 지도 교수님께서 네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내려가서 그 짓을 하고 있냐. 당장 올라오라고. 참고로 지도 교수님은 문정인 교수님, 그 유명하신 문정인 선생님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올라오라고 1%밖에 안 나오는 놈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넌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요 1%가 아니고요 1.9%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네, 열심히 돌아다녔고, 열심히 돌아다닌 결과, 제가 1월 1일 신년 여론조사에서 두 자리 지지율 받았죠. 단 2개월 만에. 와,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상대 후보를 긴장시켰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선 가서 결국은 제가 당원도 없고 제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방하는 게 있거든요. 표방하는 정치를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김한규 의원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따고 계십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오늘 완전 보내버리라, 그냥. 이제 같이 청문과 함께 저 하늘에 별로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지역구에서 큰 일을 해주시는 김한규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이성건 선배님, 그리고 이제 송재호 교수님, 다 존경하고요. 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되게 짧은 기간에 국방부 정책 보좌관도 하셨고 국회 보좌관도 하셨고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고 연세대학교 통일활동과정 교수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정말 하나만 하기도 힘든 직업들을 꿈꾸는 직업인데 그걸 다 고루고루 하셨어요. 좀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를 딱 얘기하자면 국방부 장관께서 대변인 할 때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분 중에 서욱 장관님이 계시거든요. 서욱 장관님이 계셨는데 서욱 장관님하고 소통이 상당히 잘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좀 안 좋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고초를 받고 계신데 그분의 어떤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군의 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잘 처리했거든요. 잘 처리해갖고 장관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야. 기분이 좋으셨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경력금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생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했죠.
딱 얘기를 한 게, 장관님, 이건 저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의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했던 게 이게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비서실장한테 딱 전화하시더니, 네. 야, 우리 장관 선물이 좀 있나? 남아있냐? 그래서 나 바로 내려가야겠다. 이래갖고 내려오셔갖고 사실은 인턴 계약직 말단 공무원들은 장관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뵐 일이 없죠. 뵐 일도 없잖아요. 근데 직접 내려오셔갖고 일일이 다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참 그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장관님. 이게 갑자기 에피소드 물어보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입싹 쓸 수 있는 건데 네.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이 더욱더 국방부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부승찬 대변인님 최근에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비춰지는 모습이 심각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서 굉장히 무겁거나 이런 분이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기본적으로 이 연세대학교에서 통일합동과장 강의를 하실 때도 그 통일합동과장 인기 강의 1위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무거운 남북 관계를 이제 군사적인 측면, 외교안보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그런 강의인데 그거를 너무나 재미있게 쏙쏙 박히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죠. 일타 강사. 정말 외교안보 군사의 일타 강사로서 너무나 인기가 많은 분이었거든요. 원래 여기 출연 원래 출연자들 하면은 뭐 다 이렇게 막 그냥 아니에요. 모를 바를 모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합니다. 진짜 특별해요. 여기 있는 사나이, 뜨거운 사나이 부승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특별하냐? 그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먼저 좀 저희가 이렇게 버터 마가린 깔아놓고, 자, 그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시민분들이 응원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기도 한 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실을 그거 진짜다. 진짜로 천공이 대통령 사저 문색하는데 왔었다라고 쐐기를 박은 지금 전문인이 있어요. 지금 그 천공이 그러니까 국방부에 방문을 한 거죠, 그게. 아니요,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 그러니까 한남동 지금. 한남동, 그쵸. 거기 지금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는 한남동 거기에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영내 삼각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거기 두 군데를 인수위 관계자하고 왔다고. 보고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출몰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고. 보고니까 전원이라는 표현은 좀 저는 그냥 방송 갔을 때는 전원이라는 표현은 좀 하지 말아달라. 그냥 일반인이 사적 대화가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소통이었고 그 다음에 총장한테 보고가 올라간 거다. 그러면 총장 육군본부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헤드라고 할 수 있는 분한테 보고가 올라가기 위해선 밑에서부터 몇 단계를 거쳐서 스크린이 되고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총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지 뭐 들은 것을 들어서 또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점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지휘체계 내에서의 보고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카더라가 아니고 그럼요. 사실로 확인된 것을 위로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게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민간인이 원래 그렇게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관사 이런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아예 미리 정해서 여기서 무슨 일반 대학교 뭐 교수 혹은 연구원들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한정을 시켜서 거기만 이제 출입 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
서문 쪽, 즉 전쟁기념관에서 올라오는 쪽에 면회실 2층에 룸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용무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거기서 자기 용무를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은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럼 민간인이 와가지고 관사를 이렇게 집보듯이 소위 네. 슥 둘러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 아니, 그거는 어디까지나 군사시설, 군사 어떤 기밀스럽게 관리되는 거기 때문에 통제구역이죠, 통제구역.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에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도 보안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윗선에서 그러면은 누가 갈 거야, 문 열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경우는 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남기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일부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수위가, 제가 이제 인수위라는 데가 아마 5년 동안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인수위 때라고 저는 약간 느꼈던 거고요. 예, 국방부 이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인수위 때는 어느 누구도 노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출입 기록 보자 해도 저는 이거 확인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대통령실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도 하는 얘기가 천공을 내세워야 된다. 천공의 수행 인원들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들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하든 조사 대상자에 넣든 해서 어찌됐든 그분들이 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밝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간단히 드는 생각이 출입 기록 같은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윗선에서 만약에 시켜서 이렇게 문을 개방했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마저도 가능하다. 그건 가능한 시나리오. 근데 출입 기록은 남지 않을진 몰라도 CCTV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CCTV는 그렇죠. CCTV도 이제 논란이 많은 게, 사실 저희가 지난해 봄에 그 천공하고 건진법사 왔다 갔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자료 요구를 했죠.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기자들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인실이다 보니까 기자들의 요구를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출입 기록과 그 CCTV 영상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제공이 불가능하다. 제한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기자들한테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자료 요구가 왔을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CCTV가 이제 저장됐어도 더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행법상으로 대통령 경호법이잖아요. 청와대가 아닌 이 용산도 대통령 경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도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절대 대통령실에서는 CCTV를 못 간다. 이렇게 확답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일종의 핑계? 어떤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유효기간이 명확히 지정이 안 됐다면 뭐 파기도 가능한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가, 이거는 뭐 범죄 여부인지 판단해봐야겠지만, 그 변호사들이 범죄 여부를 항상 입증함에 있어 CCTV 자료 요청을 할 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개월이 지나면 1개월. 다 삭제를 하고, 공공 이제 가로수라든가 공공 인도 이런 건 3개월 이내만 다 삭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 대한 좀 자신감도 있어서, 우리가 CCTV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관련 법이 삭제가 됐다. 아마 그런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뭐 허위사실 유포로 뭐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사실 유포. 저는 그냥 기록에 있는 걸 책에다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빼서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일 것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책을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어떤 국가에 헌신하다 뭐 이제 순직하신 분들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가질 만한 그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 그다음에 성추행 사건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예, 그런 입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 라인들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개입 이런 것도 솔직하게 담았고요. 왜냐하면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양쪽에서 모두에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게 제 책이거든요. 네. 지금 이쯤에서 출판 기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아니, 잠깐만, 글로 새기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건너뛰고 넘어간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아무 정보 없이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럼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로 표현되는 영상 기록이 있냐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요,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일기라는 이름의 그 활자 텍스트 기록이 지금 남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469일 정도 일기를 썼던 것 같고요. 습관이에요, 일기를 쓰는 게? 기록은 약간 습관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인 게, 앞으로 이게 공직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가려면 아예 서약서를 쓰고 나가야겠어. 난 절대. 일기 쓰지 않는다? 일기를 오픈하지 않는다. 일기를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일기를 매일매일 썼습니다. 매일매일 썼고요. 매일매일 저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참, 이번 책에 내는데 그런 기록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최종 저장 일자,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일기 기록을 왜곡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언론사에다가 최종 저장, 수정일, 최종 저장 일자가 지난해 4월 13일입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아이고야. 그래서 4월 13일 이후에, 수정하거나 뭐 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제가 소설 썼다고 하시는 분들께 좀 변명을 대자면, 4월 1일날,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천공을 한 문단을 적어 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적어 놨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하늘의 계시를 받지 않는 분이라 그렇게는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실적인 기록을 남긴 거고요. 그걸 책으로 남겼다는. 변호사님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증거로서 제가 들었을 때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전 법은 잘 모르는데. 왜냐면 대장동 문제도 지금 검사들이 지금 어떤 주안점을 둬가지고 하고 있는 게 정형학 녹취록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일기도 어떤 증거물로서 인정이 돼요? 주로 성범죄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어떤 방해만 있고 단둘이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면은 다른 CCTV도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된 게 바로 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기는 그 당시에 자기의 그 심정이나 시간 타임라인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사건 자체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고, CCTV 같은 거, 글로 된 CCTV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이제 고소고발하거나 증거가 없을 때 그런 일기가 구체적인 증거로서 글로 된 CCTV로서 굉장히 그 심증력이 있고 판사에게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일을 당했구나라는 객관적 증거로서 채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에서 CCTV도 뭐 삭제가 됐건 관련 법에 저촉이 돼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부승찬 전 대변인님의 일기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이렇게 손으로 자필로 쓰신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최종 저장일자까지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지금 얼굴이 지금 제가 빨리 보는 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거 뭐 소송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두 개진 거죠. 첫 번째, 네가 말한 게 허위이다. 그리고 허위에 근거한 사실, 그 다음에 유포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너 거짓말 하잖아. 이거 너 거짓말 유포했네. 너 죄가 있어라고 죄를 묻는 사람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 유포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은 대통령실이 만약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실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게 이게 허위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고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유포를 했다는 그리고 또 입증을 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국제기자연맹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객관적 사실을 말씀하시는 분들, 뭐 방송이나 언론이나 그런 게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굉장한 탄압이라고 이건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바로 언론 탄압이고 제보자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죠.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요. 저는 제보자 아닙니다. 제보자 자꾸 이게 내보고할 때 제보자로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생각은 뭐냐면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가 되고 싶고 볼튼이 되고 싶고 그게 그러셨다고? 폼페이오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아니 제주도란다. 대한민국 아직도 제주도의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방송을 듣는 김한규 의원이 김한규 떨고 있니? 김한규 의원 보고 있니? 아니 다음에 김한규 의원 부르세요. 진짜. 경기도가 아니셔가지고요. 얼굴 빨개 지렸어. 저 감당이 안 돼. 이거 최초로 끊어주세요. 이 부분 김한규 의원 떨고 있니?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방위 차관이 본인이 차관하면서 일기를 써서 이게 좀 책으로 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기록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록들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전히 그 속살을 보여주지 않는 국방부의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최초에 시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는 팩트를 쓰되 독자는 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책으로 내야 되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책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심경을 쓴 거에 대해서는 책에서 최대한 배제를 시켜서 기록 위주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전 변호사님도 이제 박사도 받으시고 학위도 받으시고 했는데 1차 자료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학자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책을 쓰면서 그 안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외교관이 됐든 군인들이 됐든 시행착오를 용납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관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읽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조율이 됐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절충이 일어났구나.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사건, 사고들을 엄청 많이 다뤘잖아요. 뭐 병사의 가혹행위도 다뤘고, 그 다음 성폭력도 다뤘고, 그 다음에 사고 나서 이제 순직한 분들도 다뤘기 때문에 국민들도, 국방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리고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군이 희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이벤트, 사건이 났을 때 군 전체가 매도되는 것보다는 사안별로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딱 어떤 책인지 전체가 살짝 들어왔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된 거는 천공 문제 때문에 화제가 됐지만 실제로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떤 대한민국 국방 역사에 대한 사료로서 나중에 다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직에 계신 분이니까 정말 가능한 거고 정말 외교안보 이제 국방 영역에 연구하시는 분들 1차 사료, 1차 원문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현직에 계신 분들, 계셨던 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 우리가 모르는 그 커튼 안에서의 이루어진 상황을 그렇죠. 그 자료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뭐 국무회의록도 뭐 그렇지만 좀 이렇게 전문가분들 현지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책을 남겨주시면 후대의 역사가 평가할 때 정말 귀한 사료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천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방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시민들이 최근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불안해하는 게 네. 아니 서울 상공에 북한 무인기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맞아. 이게 원래 그러니까 과거 정부였더라면은 그러니까 대변인님께서 국방부에 계셨을 때라면은 그때도 가능했던 거야 이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그 말씀해 주시죠? 상당히 뭐 이게 국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하고 뭐 요격하는 게 격추시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촘촘한 방공망을 형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금지 구역을 8.3km까지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8.3km까지 넓혀서 대공 감시 및 뭐 들어왔을 때 이제 경고 사격 이게 대비 태세가 잘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청와대 주변에 촘촘히 구성됐던 감시 체계, 그 다음에 타격 체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잘 못 쓰니까 뭐 총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행금지구역, 8.4km에 달하는 비행금지구역이 사라진 거죠. 즉 말하자면 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금니 2개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고기 먹을 때는 좀 힘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촘촘히 수행 절차가 있었는데 이게 8.3km의 그 수행 절차가 싹 빠져버리니까 아무도 뭐 관심 없이 그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이 상당히 안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로 저는 예측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대변인 할 때 이제 좀 비판을 저희 쪽이 아닌 네. 그 상대방한테 비판을 받았던 게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 대통령실 이전, 국방부로 이전을 좀 약간 소극적으로 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판적으로. 그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를 보면 힘을 통한 안보, 이런 강조하는데 제가 봤을 땐 힘을 통한 안보는 없는 것 같고요. 말을 통한 안보는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통한 안보. 그냥 입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설명 근데 쉽게 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일타 강사라니까 대학에서도 다들 여기가 항상 마감이 먼저 돼서 부천장 교수님 강의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신청 못했다고 이런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용산 상공이 뚫릴 수밖에 없네요, 논리적으로. 예, 그게 너무 쉬웠고요. 이거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를 사용한 역사가 길게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놓고 방어 체계들을 수십 년간 설계를 했는데 그걸 갑자기 떼가지고 용산으로 옮기니까 지금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런 말로. 답답하네요. 네. 아마 그 국방 정말 전문가이시고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걸으셨잖아요. 전 국방부 정책보좌가 대변인, 대학 교수 하시면서 지금 현재의 정부의 이제 외교안보에 대한 좀 충고 그런 조언이 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어떤 거 좀 어떠한 여정을 걸으실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주인공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죠. 특히나 안보 같은 건 그렇습니다. 안보 같은 경우도 외교라는 한 축과 국방이라는 한 축, 그러니까 이제 수레바퀴는 2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균형 있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정부를 보시면 이 평화, 외교, 대화와 협력 축을 아예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한 축으로 가기 때문에 음. 국가안보는 한 축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서 유럽이 아주 극심한 대치를 하는 70년대 상황에서도 뭐가 있었냐?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국 오. 지도자들이 나와서 전쟁 중에도 그 다음에 도발 중에도 대화를 했고 협력을 나눴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장이 아니면 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출구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완전히 강성, 강압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만 보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좀 안 되게 얘기를 나눴어요. 한 40분 정도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네. 제가 발견한 거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 대변인님 그 방송에서 봤을 때 눈 화장하셨나? 이 생각했었거든요. 속눈썹이 진짜 깁니다. 옆에서 보는데 그쵸? 네. 그 얘기 되게 많이 근데 들으시죠? 진짜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쑤시개 올라갑니다. 제가 있으시면 없어요. 좀 올려볼게요. 아니, 이쑤시개 좀 그렇죠. 접으세요. 아니 진짜 여기 방송이 좀 사람을 무한하게 맞아. 좀 부끄러워 하세요. 자, 빨리 해봐. 롱런 할수 구승찬!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구승찬 해봐. 이게 뭐 이게 고심만 됐는데 이거 맞다. 하나 질문 대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뭐예요 도대체? 앞으로 계획이요? 네. 글쎄 이제 이번에는 좀 전문 서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 학위를 받고 나서 책으로 내야겠다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도 준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북한이 왜 저럴까?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통해서 북한이 저러는 것을 좀 관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 팔리겠죠. 잘 팔릴 것 같아요. 내재적 접근을 하는 우선 거잖아요. 제가 살게요. 제가 안 팔리는 건데 이제 국가 심성과 북한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알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책 열심히 홍보하고 이게 막 언론에서 천공 쪽으로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많이 모자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그 군인들의 애환, 그 다음에 희생자들의 정신, 그 다음에 그 커다란 권력이 안보로 침투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묻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책이 안 팔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천공이 탁 식으니까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90%는 다른 내용들이 있고 좀 더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많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홍보를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까도 네. 저희가 중간에 짚었지만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제주도 출판기념회 홍보하세요. 그거 하시잖아, 출판기념회. 빨리. 마지막 홍보. 그 제주도에서 출판기념회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서점에 제 책이 한 권도 안 나가 있대요. 안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잘 안 된다고 해서 제 지인들, 친구들이 이제 좀 북콘서트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좀 와서 2월 중에 제주도에서 북콘서트 겸 출판 기념회를 아니 2월 중이 아니라 날짜 매월 며칠 아니 그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정해서 네. 여러분들 저희가 자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중. 확실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김한규 의원이 지금 떨고 있다는 네, 소식을 김한규 의원님 들었고요. 지금 뭐 아니요. 떨고 있니? 네. 다음 출연자는 김한규 의원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김한규 의원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참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고. 네, 영상 편지니까 여기 보시고 하세요. 예. 김한규 의원님, 저도 이제 제주에서 쭉 자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일단 너무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거 보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무리 멘트 치겠습니다. 네. 30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50분 한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어쩌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도 있는 남자, 구승찬 대변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요. 구승찬 대변인의 북콘서트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다음 주는 여러분은 또 다른 뜨거운 남자죠. 박찬대 최고위원과 임종선 센터장님 친구 버전의 재밌는 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